윤장서 이택준의 주간 자소서.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간 자소서 또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항상 매주 저하고 같이 진행하시던 이쌤이 이번 주에 좀 바쁜 일정으로 예전에 한번 저희 자코리아 TV 방송에 몇 번 출연하셨었는데 우리 윤성훈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자소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주간 자소서 땜빵 전문 윤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요즘 되게 학교에서 이제 채용 시즌이고 해서 많이 바쁘시고 할 텐데 요즘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제가 많이 바빠갖고 학교에서 채용 시즌이라 당연히 바쁘겠죠. 제가 많이 바쁘니까는 바쁘긴 한데 채용 기조가 작년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네네. 사실 이 주간 자소서 방송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자소서가 어떻게 보면은 채용에 있어서 조금 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그렇죠. 예, 블라인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좀 주간 자소서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윤성훈 선생님이 자소서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회사 소속이지만 회사 내에서도 자소서 가장 잘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공채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서 막 정신없이 이제 기업들 자소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지금 자소서 쓰냐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오늘 일단 먼저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12일 날 어제부로 이제 자소서가 떴는데 그거 중심으로 먼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쌤이 보시기에 나도 윤쌤인데 서로 윤쌤 그러니까요. 그냥 이름을 다 풀로 부를게요. 예. 윤성훈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삼성 자소서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 내용들이 똑같았고 올해 이제 갑자기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소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건 몇 가지 안 됐다라고 봐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더 블라인딩이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네. 약간은 또 G사트나 이런 직무적성 검사의 비중 같은 것들이 전보다는 좀 줄어들면서 과거보다는 이제 자소가 네, 좀 그렇죠. 항목도 많아지고 네. 보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리고 작년부터 조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요번 자소서에는 문항 하나가 더 추가됐지만 처음 시작하는 이제 자소서 항목에서 예전에는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쓰라고 했었는데 그죠. 이제 요번부터 이제 계열사별로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삼성 SDI면 삼성 SDI별로 왜 지원하게 됐는지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 따지면은 공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계열사별 채용이다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직은 CJ는 아직 그런 그렇죠. 상태인데 공채라고 해서 다 몽창 모든 계열사가 뽑는데 이거 계열사로 분리해서 이제 조금씩 네. 뽑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것들이 좀 계열사가 아니라는 공채가 아니라는 하나의 이제 그렇죠. 상징적인 네.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요번에 이제 계열사별로 이제 신입사원 공채도 계열사별 공채가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인턴도 같이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체허명 인턴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취업 준비생들 중에서 올해 2018년 8월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분들은 신입사원 공채에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졸업자인 분들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번에 인턴으로 똑같이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인턴은 7월 중에 시행이 되니까 아마 여러분들 방학 때 활용해서 인턴십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최근 취업 시장에서 소위 말하는 스펙 중에 그래도 기업들이 가장 많이 보는 스펙 중에 하나가 인턴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항별로 좀 먼저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로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사실 그리고 채용 인원도 삼성전자가 압도적이죠. 그렇죠. 다른 네. 계열사 대비해서 압도적이고 삼성을 가겠다라는 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네.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그렇죠. 같고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계열사를 따로 택한 게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 봐도 무방을 하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일단 문항이 똑같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취미 특기하고 존경 인물, 그 다음에 존경 인물을 작성한 이유 이렇게 네. 일단 세 개가 시작이 되는데 취미 특기가 40자, 그리고 존경 인물 누군지 쓰는 게 10자, 그 다음에 존경 인물을 선택한 이유가 40자. 일단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 원래 취미특기라는 거 자체가 이력서에 있던 항목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이거를 자소서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취미특기를 굉장히 많은
비중을 할애하겠다라는 의도일 수도 있거든요. 저는 네. 자소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첫 번째 나오는 항목, 그렇죠. 맨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 그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올해 삼성전자가 취미 특기를 첫 단에다 넣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나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노멀하지 않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취미 특기를 기업에서 뭐 방금 윤성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력서에 있었는데 이게 자소서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취미 특기를 저는 기업에서 왜 판단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질문을 친구들한테 받을 때 얘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기업에서는 그 조직 문화를 얼마나, 그러니까 신입사원 입장에서 빨리 우리 회사에 와서 조직 문화에 잘 기여할 수 있느냐, 또 같이 융화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 회사 내에서는 이런 동호회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또 팀원들끼리 아니면 조직원들끼리의 어떤 협력, 이런 것들도 팀워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지원자가 갖고 있는 취미나 특기가 우리 조직원들하고 얼마나 잘 융화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요 취미나 특기가 회사의 어떤 직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보는 그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남자 친구들은 보통 취미 특기 하면 다 이제 운동 얘기를 주로 많이 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학생, 우리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정서적인 부분으로 이제 취미나 특기를 좀 많이 적는데, 이게 실제로 또 자소서나 이력서가 사실 여부를 좀 판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허위로 작성하면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내 성향하고 취미 특기는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갖고 삼성이라는 기업 자체는 대외적으로 공표는 안 됐지만 내부 인적성 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성향을 찾아내고 네. 그런 것들을 매칭하는 작업들도 이미 채용 과정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네, 저는 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취미 그렇죠. 특기가 네. 내가 쓰여질 자소서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과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그렇죠. 그거는 좀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나만의 특별한 뭔가를 얘기하는 거는 좋대, 내 전체적인 성향하고 거의 비슷한 궤를 그렇죠. 같이 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굉장히 활동적이고 자소서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활동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액티브한 사람인데 취미나 특히 뭐 서예 이런 게 들어가 있다라고 네. 하면은 이거는 조금 기업의 입장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그쵸. 네. 개념들이 접근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내 성향하고 일관성이 있대 거기에서 네. 특별한 부분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0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를 많이 쓰는 축구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어떤 구체적으로. 식으로 쓰는 게 좋을까요? 뭐 말만 되는데 또 귀지잖아요. 윤성. 뭐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쓴다 라는 거보다는 똑같은 예전에 취미 특기에서 금융권에 지원했던 친구가 사람 얼굴 관찰하기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특기라고 하고 했던 애들이 있듯이 뭔가 조금 디테일한 표현이 있으면 축구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에 어디 간다라고 하면은 뭐 구체적으로 내가 축구에서 어떤 분야 어떤 포지션이 뭐고, 포지션이 뭐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경력은 것들 얼마나 되고. 디테일이 좀 들어가면 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취미가 뭐다, 특기가 뭐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쓰는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축구가 취미면 특기면 경력이 얼마나 되고 나의 주 포지션은 어디고 뭐 어느 대회 나가봤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상세하게 써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으로는 이런 취미 특기가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간략하게, 아니면 어떤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직원들과의 어떤 그 팀워크를 발휘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가, 이런 식으로 나의 취미나 특기가 실제 직장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쓰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괜찮은 방법으로 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취미 특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제로 취미라는 거는 굉장히 전체적인 대상 자체가 되게 제너럴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특기라는 거는 글자 자체에 특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스페셜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만의 뭔가 특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표현이나 묘사가 분명히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40자를 저 개인적으로는 특기에다가 좀 더 비중을 그렇죠. 할애해서 네. 적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도 한번 이쌤이랑 우리 그 주간자서 방송하는 것 중에 알쓸잡이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특기는 한 100명 중에 1등 할 수 있는 게 특기다 이런 네.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특출하게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자, 그럼 특기, 취미, 그러니까 취미 특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경 인물 10자인데 누굴 써야 돼? 저번에도 한번 저는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각자가 지원하는 분야가 다르잖아요. 뭐 마케팅 분야에 지원할 수도 있고, 뭐 연구개발 쪽에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품질이나 생산 기술에 지원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야에서 유명한 학자나 아니면 전문가 이런 사람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 저는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윤 쌤은 어떠세요? 뭐 그런 데서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책을 많이 읽었다라고 하면 책의 어떤 등장인물이 그렇죠. 존경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 존경인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이유가 연계가 돼야 되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경인물은 인물을 선정하는 거에다 너무 시간을 할애기보다는 이유라는 그렇죠. 부분에서 네. 조금 더 나만의 다른 시야 삼성이나 CJ라는 그룹이 이렇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래갖고 똑같은 걸 바라보더라도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을 되게 네, 그렇죠. 존경한다. 네. 그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찌 보면은 또 우리 자소서 밑에 문항하고 연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자기소개서 전체 문항 뭐 보통 기업별로 문항 수가 한 4-5개 정도 되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크게 자소서 형태가 4가지고 지금 취미특기나 존경인물 이유 쓰는 거 3개가 또 있지만 존경인물이나 이유 쓰는 게 에피소드 2번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작품 속 가상인물 관련돼 가지고 성장 과정에서 자신한테 어떤 큰 영향을 끼친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상세하게 기술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윤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인물 뭐 책에서 만약에 읽었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2번 자기소개 주제하고 연결해서 써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취미특기랑 존경인물, 존경이유 이런 것들이 글자 수가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40자, 10자, 40자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서 나만의 어떤 특별한 시각을 잘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질문 문항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3가지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소서 형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소서 1번 문항을 보면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라고 해서 700자 돼 있는데 뭐 만약에 삼성 SDI면 이렇게 돼 있겠죠. 삼성 SDI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그러니까 입사 지원 동기와 포부를 같이 쓰라고 되어 있는 문항인데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뭐 사람이 이제 어딘가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가기 위한 어떤 준비와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요 반절까지 지원한 이유까지는 사실은 내가 학창 시절에 어떤 준비와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들어오기 위한 그다음에 그 준비와 노력을 활용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느냐 그게 이제 포부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연계되는 인과성을 잘 확인을 하면서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삼성전자의 그 기업 분석을 실시해서 주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술하면서 자기의 준비도 하고 매칭되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런 구조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삼성전자 전체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사업부 단위별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크게 3개 사업부가 있으니까 반도체, 모바일, 그다음에 가전 사업부 3개 중에 여러분들이 또 지원하실 때 그 사업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뭐 반도체 사업부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가 기술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뭐 가전제품 쪽 가전사업부에 지원한다라고 하면 가전제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식으로 사업하고 있는지가 철저하게 좀 조사가 돼서 그거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이슈를 통해서 내가 회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거 연계해서 쓰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분석을 할 때도 뭐 보통 재무제표의 사업의 내용들도 많이 보고 이런 걸 하는데 삼성전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구글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6개월 이내 기사로 최근 6개월 이내 기사로 구글링을 해갖고 삼성이 최근에 조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뉴스 기사나 어떤 관련 자료들을 몇 번 읽다 보면은 분명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사업부 같은 경우에 분리를 했잖아요. 사업부를 좀 분리를 해갖고 실제로 그런 불리한 이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왜 시장 경제에서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면은 이 회사를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업이 나는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지원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잘 될 거고 뭐 몇 가지 아쉬움은 내가 들어가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보완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계가 돼도 충분히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글자 수가 700자이기 때문에 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도 이제 저희가 주간 자소서에서 뭐 여러 가지 알쓸잡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입사 지원 동기하고 포부 두 가지를 다 써야 되는데 동기가 좀 더 중요한 게 최근의 트렌드니까 그 동기 쪽 위주로 그러니까 삼성의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분석하셔서 제시하시면서 준비 상태를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준비 상태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업무 성과 여기서는 꿈이라고 했지만 이거는 실제로 업무 성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각자 지원 직무와 관련된 성과를 하나 제시하시고 그 성과를 회사 가서 꼭 이루겠다 이런 형태로 아마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 뭐 하고 700자니까 글자 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디테일하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는 에세이 4번으로 넘어가도 되니까는 그렇죠. 여기에서는 네. 회사의 이런 사업적인 비전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였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그렇죠. 일해보고 싶은지 네. 그런 것들을 조금 잘 분배를 해서 쓰셔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말씀하신 건 준비 상태는 4번에 있으니까 4번과 연계해서 이제 또 1번하고 4번이 연결되는 항목이니까요.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치고 작품 속 가상 인물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 천자짜리예요. 그럼 일단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 항목이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보통 1,500자이기 때문에 이게 또 긴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자소 컨설팅 할 때 스토리텔링 자소서는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기준으로 한 500자에서 700자 정도가 적합하다라고 보통 얘기를 저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1,500자고 또 하나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사건하고 인물이라고 했으니까 사건으로 한 700자 정도로 스토리텔링 해주고 인물로 또 스토리텔링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해봤는데 윤쌤 생각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항목 같은 게 어쨌든 성장 과정이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야 되는 과정인데 첫 번째로 여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내 서류적으로 봤을 때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서 보완하는 작업들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의 유형의 삼성에 들어간 친구가 있었는데 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학점이 너무 높았어요. 그래갖고 인턴 면접으로 갔는데 학점이 너무 높은 거에 대해서 네가 학점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교우 관계가 좀 약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징표 아니냐라는 공격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갖고 본인이 거기서 너무 많이 당황을 해갖고 나중에 삼성 본격적인 작년에 이제 공채를 지원할 때는 요 이번 에세이 부분에다가 팀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래갖고 팀 활동을 했던 내용들을 많이 집어넣고 팀 활동을 했던 내용 두 가지 집어넣는데 이걸 보니까는 영향을 끼친 사건과 인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인물에 그 팀 활동을 했을 때 자기에게 영감을 줬던 어떤 팀원 아니면 리더과 연계가 됐던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썼던 친구도 있고요. 반면에 다른 친구 한 명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원하는 분야가 나는 심리학과 학생인데 여기를 영업이나 마케팅을 지원하는데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에세이 4번에 그걸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애들보다 전공적인 부분에 적합도가 너무 안 맞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이쪽에 관련해서 서류적으로 어떤 준비가 있었는지 보여주기가 너무 쉽지가 않다 보니까는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여기에다가 좀 더 투자를 해갖고 내가 이런 직무적인 어떤 전문성을 기르는 내용들도 여기 그래갖고 첫 번째로 에세이 2번을 적을 때는 내가 만약에 서류적으로 단점이 보일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보완하는 내용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접근이 좋겠네요. 그럼 그거를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어쨌든 아까 전에 옆에 계신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으신 윤쌤이 얘기를 했던 내용이기도 한데 어차피 한 가지 스토리 갖다는 적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분리를 해갖고 두 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 뭐 내가 좀 할 얘기가 많다면 세 가지 스토리가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아요. 1,500자 그렇죠. 정도 네, 된다라 보니까 이거는 에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스토리가 여러 개 들어간다면 이 스토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느낌보다는 그렇죠. 스토리가 조금 연계가 돼 있고 위에 한 두세 줄 정도 스토리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스토리 한 두세 개 정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그런 구조의 글 구조가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쌤이 윤쌤이 맨날 옆에 있는 사람이 이쌤이었기 때문에 윤쌤이 저보다 한 살 어린 윤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자기 서류상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을 그렇게 접근해서 보완하는 방법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또 하나 바라보는 여러 케이스가 있을 테니까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을 테니까 최근에 또 직무 중심 채용 시장 얘기를 많이 하니까 직무 능력을 좀 많이 어필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학생들이 직무 능력을 어필하기가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직무 능력을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실무 능력하고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학교 생활 중에서는 저는 프로젝트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실무 능력에서 가장 우리가 친구들 입장에서는 약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론으로 배운 걸 갖고선 현실에 접목시켜 볼 때 이게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마케팅 파트에 지원한 친구가 있다고 치고 이 친구가 뭐 학교 수업에서 어떤 전공 과목에서 마케팅 되게 유명한 학자의 어떤 이론이나 그 사람의 업적 같은 걸 알게 됐다. 그럼 이제 그걸로 마케팅에 대한 직무에 좀 더 관심을 갖겠다라고 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팅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뭐 학과에서 배웠던 뭐 STP나 포피나 여러 가지 전략들을 실제로 시행해 보니 요러요러한 괴리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마케팅 프로젝트를 하면서 실제 이론과 현실의 어떤 괴리감을 좀 느끼게 됐고 이러한 괴리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실현 가능성을 좀 고민하고 실제로 실습하고 시행해 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계속 취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지금 윤쌤이 말씀하신 거랑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분들이 판단하기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접근해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이 에세이 2번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제가 학점이 높은 거를 단점으로 지적했는데 학점이 또 낮은 것도 단점이잖아요. 그렇죠. 단점도 뭐한 여학생이 이제 학점이 3.1이었던 애가 있는데 어쨌든 최종 합격은 했어요. 삼성전자에.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부족한 학점을 가지게 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나열하는 구조로 에세이라 적었던 것 같더라고. 배낭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던 그런 얘기들. 영업 마케팅 부서에 지원했던 친구인데 배낭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던 얘기들 하나 집어넣고 그다음에 또 내가 영업적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 남들과 좀 다른 시야나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것들을 어필하는 그런 구조를 많이 썼던 것 같은데 본인들이 이거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노멀한 사람이라면은 그렇죠. 옆에 계신 이제 윤쌤 얘기대로 그런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적인 접근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명확한 단점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거를 좀 보완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면접 연계잖아요. 그쵸. 삼성이 갑자기 좀 면접 인원들이 조금 배수가 좀 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그래갖고 예전처럼 막 1점 몇 배수가 들어가서 그냥 거의 대부분 붙는 사트로 다 걸러내는 구조가 아니라 면접 배수가 늘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기 시작하는데 최종 합격은 면접까지가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공격을 당할 만한 내용에 대한 대비책도 여기서 세워두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번은 그렇게 접근하시고요. 이제 3번은 몇 년 동안 계속 등장했고 또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항목이긴 한데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천자예요.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이 견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이 견해라는 단어에다가는 두 가지가 포함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은 견해라는 단어 안에는 이 최근 이슈가 어떠한 문제나 상황을 일으키는지에 대한 정확히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가지가 견해라는 단어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사실은 논술이에요, 논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이슈에 대한 전체적인 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접근보다는 내가 지원하는 이 기업에 미치는 그렇죠. 영향으로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으로 그게 접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고령화 사회다라고 하면 고령화 사회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미치는 그렇죠. 영향. 그 다음에 1인 가구다라고 하면 1인 가구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이런 형태의 접근들이 일어났을 때 효과적인 글을 쓸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럼 미친 영향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기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위기 요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나의 이제 분석력을 증명해 주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기회와 위기 요인에 대응하는 대응 전략을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대안이 되는 거죠. 그거에 따른 기대 효과. 이 구조를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갖고 전체적인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정리,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어떤 분석 해 갖고 위기나 기회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에 대한 분석, 그거에 대한 대응 전략, 그다음에 그 대응 전략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대 효과. 요 그렇죠. 구조화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키포인트는 자신의 견해라고 되어 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견해가 아니고 또 사회의 어떤 영향이 아니고 삼성전자의 영향을 어떻게 줄 것이냐.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통찰력 이런 걸 좀 보고 싶은 아마 욕심이 있었을 것 같고 여기서 또 하나 핵심 포인트가 사회 이슈를 또 하나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또 친구한테 그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제일 먼저 생각한 사회 이슈는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떠오른 거는 다른 지원자들도 글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그 이슈를 갖고 설명하기 때문에 거기서 자신의 어떤 변별력이나 차별성을 좀 찾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어찌 보면은 뭐 전자산업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이슈를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전혀 상관없는 이슈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게 뭐 나비 효과처럼 나중에 삼성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를 좀 통찰력 있게 쓰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그죠. 좀 많이 그런 하거든요. 색다른 견해를 제시하는 건 되게 그렇죠. 좋을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여튼 결론은 그 이슈가 일단은 삼성전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그래서 삼성은 어떻게 앞으로 대비해야 되느냐 이런 형태로 접근. 제일 뻔한 이슈가 뭐일 것 같아요? 애들이 많이 쓸 것 같은. 그러니까 일단 뭐 IoT 얘기하고 뭐 4차 산업 얘기하고 그죠. AI 그렇죠? 얘기하고 예. 이거는 네. 사실은 되게 많이 쓸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반도체 회사인데 AI에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회사가 삼성 네. 그렇죠. 그쪽 메모리 네. DS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그거는 되게 특별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너무 노멀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접근하려면 더 구체적인 걸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은 아예 막 뜬금없는 소재가 나와도 그렇죠. 저는 그런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슈가 너무나도 큰 이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미국이 뭐 어떤 그 무역 압박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자동차 철강 쪽이지만 분명히 이쪽으로 넘을 가능성이 있고 또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뭐 괜찮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하신 뭐 1인 가구 이게 어찌 보면은 금융권이나 그렇죠 아니면은 뭐 건설업 이런 쪽이나 유통업에서 주로 많이 생각하는 이슈였는데 이게 실제 삼성전자에 어떤 식으로 또 진행될 것이냐 이것도 좀 차별화된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 좀 피했으면 하는 이슈는 사실 삼성은 여성 차별이 별로 없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갖고 여성 인원들도 굉장히 많이 채용을 하지만 미투라는 민감한 소재는 그렇죠. 면접장에서 네. 조금 공격을 당할 수 있을 만한 여지들이 그렇죠. 되게 네. 많이 있기 사회적으로 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좀 이슈가 되고 좀 문제가 될 만한 정치적인 부분은 이슈들은 잡지 않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를 미투를 저는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면접장에서 굉장히 정확히 그거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공격적인 답변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를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은 조금 본인이 잘 얘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정치적인 이슈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가시는 게 좀 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일단 접근하시고요. 마지막 4번을 좀 보면 이제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건데요. 지원 직무에 대해 본인이 이해한 내용을 서술하고 본인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전공 능력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라고 해서 1000자짜리입니다. 입사 지원 동기를 작성할 때 보통 이제 기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쓰고 나면 다음으로는 지원 직무와 관련된 준비 상태를 쓰는 게 최근 트렌드라고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렇게 지금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 아까 에피소드가 기업을 선택한 이유라고 하면 이제 4번이 그 지원 직무 관련돼서 준비 상태를 이제 쓰는 건데 여기서 조금 그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전공 능력 측면을 중심으로 좀 구체적으로 쓰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특히 이쪽 저쪽에 생산관리나 공조나 생산기술 이쪽 파트들은 전공 능력을 더 많이 물어볼 텐데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 전공 능력이라는 것 자체를 너무 학교 수업으로만 한정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그렇죠. 학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실무적인 영역이나 아니면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전체적인 문제 해결 영역이나 이런 네. 것들을 전반적으로 아우러 갖고 본인이 굉장히 뭐랄까 융합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컨버전스 된 그렇죠.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이 나오면은 되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세요. 그래갖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전공 특화적인 어떤 전문성적인 측면이랑 그 다음에 어떤 실무적인 경험들, 그 다음에 또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스페셜한 그렇죠. 어떤 나만의 문제 해결 역량들 이런 것들을 나눠 갖고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융합을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실 점은 일단은 어떤 역량을 이렇게 하나씩 제시하면서 연계시켜야 되는데 지원하는 직무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어떤 기술이나 운영 방법 이거하고 매칭 시켜가지고 이렇게 1대1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품질 쪽에 지원한다.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 품질 관리에서 중요한 이슈가 뭐가 있고 삼성전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제시하고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공 과목 이런 걸 들어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격증은 이런 게 취득이 됐고 뭐 프로젝트 경험은 이런 걸 했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딱 하나씩 먼저 삼성이 하는 일을 제시하시고 요걸 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했다라는 형태로 이렇게 구조로 해서 쭉 접근하시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지원하는 회사의 정확한 그 직무에 대한 이해는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 삼성전자 들어가면 생산 관리랑 그 다음에 생산 기술이 하는 일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은 생산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산에서의 어떤 수율이나 이런 것들 전체적인 공정을 관리해주는 느낌이나 생산 기술 같은 게 그 전 단계 이제 초기 그렇죠. 수율을 잡아주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면은 둘이 가져야 될 능력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본인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의 유형들이니까는 철저하게 조금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직무에 대한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직무 소개자를 보셔야 되고요. 삼성 그 채용 사이트에 가시면 직무별로 그 소개 자료가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가 일단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에서 중요한 성과가 뭔지 이걸 먼저 파악하시고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삼성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구글링을 하시거나 최근 6개월 기준으로 아니면 우리 뭐 다트나 이런 쪽에 활용하시면 이제 사업 보고서 사업 내용에서 주요 또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준비 상태를 매칭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현장 쪽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은 어쨌든 삼성이 가지고 있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공장 이전이잖아요. 그래갖고 반도체가 되게 예민해요. 그래갖고 모든 게 전부 생산 자동화가 될 수 없는 시스템이고 사람의 손이 분명히 닿아야 되는. 또 대표적인 또 청정 공정이고. 그렇죠. 그래갖고 이거 수율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갖고 수율을 잡아줄 수 있는 쪽의 파트에 사람을 지금 많이 뽑고 있어요. 그래갖고 초기에 라인을 세팅하고 거기에 수율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은 편이니까는 그런 것들을 현장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서는 지금 현재 뭐 사업부를 분리했던 전체적인 삼성의 상황성이나 그 다음에 이런 4차 산업혁명이 가장 핵심은 AI잖아요. AI에서의 반도체의 역할에 대해서 잘 고찰을 하고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어떠한 직무적인 역할이나 흐름들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글을 쓰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간략하게나마 그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기준으로 전체 자소서 문항별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좀 안내 드렸고요. 방송이 나가는 시점으로 아마 한 일주일 정도 그 마감일까지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은 시간 잘 준비하셔서 일단 꼭 삼성전자 또는 삼성 지원하신 계열사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